안녕하세요. 오이코스터디 진도별 OX 빵꾸 체크 제20강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행정론 제4장부터 제7장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2027 기출족보 워크북 OX 빵꾸 체크를 준비하시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핵심 논점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출을 풀었다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기출이 기억되어야 합격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론 두 번째 강의이고요. 제4장부터 제7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선 1번. 여기가 지금 제4장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조직화예요.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조직화에 해당됩니다. 자, 1번 보면 조직 내 비공식 조직. 자, 이 비공식 조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의 이제 반대는 공식 조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의 내용은 이제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1번부터는 지금 여기는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그죠?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공식화 해서, 이것은 이제 공식 조직이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이냐, 이거죠. 자, 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인데요.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 지금 의사결정이 하부층에 위임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하부에 위임하는 것은 분권화 조직입니다. 그죠? 분권화죠? 직권화냐 분권화냐 할 때 이건 분권화예요. 즉 분권화에서 의사결정을 하부층, 하부 부서에 위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아니라 분권화 조직의 순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인간관계 친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때도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순기능이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이게 답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은 문제, 1번, 2번이 이제 같은 문제 지문인데, 자, 이때 파벌이나 정실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건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 이 공식 조직에서 우리 이 공식화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과업을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업무나 행동을 규칙, 절차, 지침으로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명문화하고 표준화하는 거죠. 규정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식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직원들의 재량권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 지침, 규정이 딱딱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공식화는 구성원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왜냐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규정화시켰잖아요. 그죠? 규칙, 절차, 지침을 명문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판단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직무의 사적, 자, 여기 지금 구성원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직무의 사적 영향력도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높아진 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거죠. 예. 자, 그 다음 6번. 업무가 복잡할수록 공식화 효과가 더 크다. 아닙니다. 업무가 단순할수록 공식화 효과가 더 커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틀린 거죠. 6번. 그러니까 조직 기술과 관련해서 일상적이고 단순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즉 업무가 단순할 때 공식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업무가 단순한 비숙련직일수록 공식화 정도가 높은 거예요. 업무가 복잡한 고도로 전문화된 직종일수록 공식화 정도가 그래서 낮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1번의 과업 표준화와 관련된 공식화. 그래서 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조직이냐 문제였고요. 그다음 여기는 두 번째, 조직 내 분화와 관련된, 자, 이게 조직 내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이에요. 복잡성.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직 조직이냐 수평 조직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옆으로 분화되는 것을 수평 조직이라고 했었고, 수평적 분화라고 했었고, 위로
계층이 생기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 범위를, 자, 그리고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통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수평적 분화는 다시 한번 조직을 옆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여러 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상담팀, 사례관리팀 또는 지역 조직화팀 뭐 등등 이렇게 팀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눌 때 그 팀의 관리자가 한 관리자가 몇 명의 부하 직원을 통솔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알았죠? 이 통제 범위라고 통솔 범위 또는 통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한 책임자 아래 부하 직원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옆으로 분화시킬 때 여러 부서를 만들 때 그 부서에 관리자 밑에 직원을 몇 명이나 둬야 할지를 고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통제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수평적 분화에서는. 자, 수직적 분화는 위로 분화하는 것이거든요. 계층 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에요. 가령 이제 관장 다음에 부장, 부장 다음에 팀장, 팀장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위로 분화되는 겁니다. 위로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이 조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계층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계층이 낮으면 사회복지사가 위에 팀장하고 팀장 다음에 부장, 관장 이렇게 돼 있으면 업무 조정할 때 사회복지사가 우선은 팀장하고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도 해보고. 그죠? 그럼 팀장이 다시 부장하고 또 업무 조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부장은 또 관장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죠. 이렇게 수직적 분화에서는 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정과 의사소통 순위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 아까 지금 조직 내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 그죠? 이게 지금 수직 조직이냐, 수평 조직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평적 분화냐, 수직적 분화냐. 통제 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통제 범위가 넓으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통제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자, 옆으로 수평적 분화가 막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위에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밑에 부서들이 여러 개가 생겨요. 근데, 한마디로 경영자가 중간 관리자를 더 뽑아줘야 하는데 안 뽑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보고 다 하래. 나보고 그 부서들을 다 관리하래. 이렇게 되면 통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중간 관리자가 더 충족되지 않고 더 많아지지 않고 중간 관리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부서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옆으로 분화되고 있는 거죠. 위로 분화는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위로 분화가 되지 않고 옆으로만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통계 범위가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과업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 과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옆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 분화예요. 수평적 분화가 늘어난다. 그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과업의 분화가, 자, 9번하고 10번하고 관련된 거죠? 보니까 과업의 분화가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 그죠? 많을수록 여기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진다. 그죠? 여기 지금 9번에서는 여기를 바꿨잖아요? 여기를. 근데 10번에서는 여기 앞을 바꿨어요, 또. 자, 이거 틀렸습니다. 9번, 10번. 자, 그 다음에 11번. 이번에 나왔네요. 24개 때. 자, 수평적,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복잡성이 높아진다. 맞죠?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조직 내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이었어요. 그죠?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 할 때 수평적 분화 그리고 수직적 분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2번 조직 내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과 관련된 것이었고, 자, 그 다음 12번부터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과 관련된 직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권화 조직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분권화 조직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 적는 것은 우리 핵심 요약 노트에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사장 쪽 보면 날개 쪽이 아마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제 12번 보면 직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권한을 상부에 집중시키는 게 직권화 조직이고, 직권화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권한을 하부로 위임하게 되면 이게 분권화입니다. 따라서 분권화가, 여기가 분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고 해야겠죠. 그죠?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조직의 분권화의 특성. 자,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각 부서, 그리고 그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임되고 있습니다. 자,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직권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 직권화의 정도가 높으면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권화 정도가 높아지면은요, 상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걸 직권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직권화되면 결정권이 위에 집중되니까 규정과 절차들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만들겠죠. 위에서 이제 아래 사람들이 일을 시켜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세세하게 규정 절차를 만들게 돼서 오히려 하위 직원들의 재량권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직원의 권한과 책임이 범위가 명확해져요. 오히려 직권화되면. 자, 여기서는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화만 되고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권화할 때에는 직원의 권한과 책임을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제가 지금 틀렸습니다. 자, 직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다가 아니라 분권화죠. 그죠? 분권화 수준을 높이면 이라고 해야 할 때요. 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분권화의 특성. 위기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직권화겠죠? 자, 여기 직권화입니다. 직권화. 예,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의사결정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부에 위임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하센펠트 또는 하센필드는 조직의 기술을 인간 식별, 그 다음 인간 유지, 인간 변화 기술로 구분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 유형 중 태스크포스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의 성격이 강합니다. 맞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유형 중 다시 한번 태스크포스는 특정 사업이나 활동 수행을 위해 기존 부서의 인력을 파견해서, 즉 기존 부서에서 인력을 착출하는 거죠. 차출해서 임시적으로 활동하고 과업이 종료되면 다시 그 직원들은 자기 부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태스크포스 조직하고 이제 프로젝트 조직하고 비교한 표를 넣어놨는데, 그 핵심 요약 노트에 우리 시험엔 지금 태스크포스 조직이 시험에 2차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면 행렬조직. 행렬조직은 매트릭스 조직,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죠. 그죠?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다. 아닙니다. 탄력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틀렸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직무별 분업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말이 바로 이제 조직의 안정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앞부분이 여기가 왜냐면 매트릭스 조직은 전통적인 기능 조직, 즉 얘는 이제 수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수직 조직 구조를 갖다 보니까 계층적 안정성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얘와 결합하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조직을,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시켰습니다. 프로젝트 조직. 얘는 이제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황에 대응적인 거예요. 프로젝트 조직이 바로 이제 아까 태스크포스 조직처럼 상황에 유동적, 대응적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거죠. 그죠?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그 부서에서, 기능 부서에서 차출한 거거든요. 뽑아내서 하는 건데, 프로젝트 조직은 아까 그 태스크포스 조직처럼. 근데 얘는 이제 기존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부서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빼온 게 아니라 자기 일도 하면서 프로젝트 업무까지 하게 되는 이게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탄력적인 거죠. 비탄력적이라고 틀렸어요. 사업발 협력 맞고. 자, 그다음에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 참여하는 조직의 수가 네트워크의 크기입니다. 지금 네트워크의 크기를 얘기하죠.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참여하는 조직들 간의 관계, 상호작용, 바로 밀도인데요. 밀도는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응집력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응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응집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참여하는 조직 수를 최대한 늘린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참여하는 조직 수가 커지면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밀도는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네트워크 내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에 실제 교환이 일어나는 관계수를 밀도라고 해요.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수. 근데 이 밀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밀도가 낮아지면 응집력은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부문화. 지금 업무 세분화를 얘기하는 거죠. 업무 세분화. 업무 세분화가 아까 우리 수평적 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 부서들을 만드는. 관리자가 통솔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부서의 관리자 밑에 직원을 몇 명이나 둘 것인가. 이렇게 부서를 수를 기준으로 구분해버리면, 부서를 나누면, 그러면 개인의 능력차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죠? 한 부서당 관리자 1명에 직원 5명 또는 10명 이렇게 수를 기준으로 분분화해버리면 개개인의 능력차를 반영하지 못하겠죠? 반영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25번. 다시 한번 서비스 제공, 그 다음 모금, 프로그램 기획 등. 자, 기능 기준 부문화. 이거는 기능 기준 부문화. 아까 여기는 수 기준 부문화고. 기능 기준 부문화는 얘는 비슷한 기능 이나 전문성 위주로, 즉 기준으로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사람들을 묶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모금 또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팀, 모금 팀, 프로그램 기획 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력이나 경험 또는 역량이나 또는 적성이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를 봐야겠죠. 경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담 경력이 있어야지 상담 팀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금 경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또는 프로그램 기획 경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역량이나 또는 적성이 거기에 맞는지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부서 또는 그 팀에 배치하기 때문에 업무 단위 간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기능 중심으로 묶였으니까 부서 간에 협력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부서에만 몰입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 그 부서의 목표에 따른 성과,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세분화의 단점. 자, 지금 이게 업무 세분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업무 세분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둘로 나뉘죠. 보완하는 방법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뉩니다. 자, 근데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직무 충실, 직무 확대는 개인적 차원이죠. 사례관리, 사례옹호, 치료팀, 팀제. 얘는 조직 차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개별 업무자 차원의 노력보다 조직 단위 간의 연결을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직무 순환은 빠져야지돼요. 그래서 조직 차원은 사례관리, 사례옹호, 치료팀입니다. 직무 순환과 직무 충실과 직무 확대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자, 여기 직무 순환 때문에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27번부터가 이제 제5장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부터가 제5장. 기획과 의사결정이죠? 기획과 의사결정입니다. 자, 기획은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정적인, 자,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은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기획은 플래닝이거든요. ing가 붙잖아요. 그죠? 플래닝, 즉 기획의 결과로 나온 것이 플랜이에요. 즉 계획이에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기획은 동적 개념입니다. 정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리고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 지향적. 그리고 과정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표 지향적이나 과정 지향적이지 않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목표 지향적이면서도 과정 지향적인 거예요. 아까 의사결정,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에요. 이게 자, 목표 지향적이고 과정 지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필요성. 조직 외부의 정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기획을 할 때는 조직의 외부 정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획은 이게 바로 기획의 정치적 성격입니다. 우리 교재에 제가 정치적 성격이라고 해놨는데, 즉 기획은 정치적 행위예요. 왜냐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기획을 세울 때 이걸 조직 내부적으로만 잘 문서적으로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즉 예산의 확보 문제든 또는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든 또는 이 정치적 상황에서의 정책의 우선순위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획의 유형인데요. 감독관리층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요건 제 이론기출 자습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핵심 요약 노트에서는 논점이 중요한 논점은 아니어서 몇 번 나오지 않아서 뺐는데, 장기 기획은요, 이건 최고 관리층이 하는 일입니다. 최고 관리층이 감독 관리층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논점은 아니어서. 자, 여기가 위계 수준이라면 이렇게 여기가 최고 관리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 관리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감독 관리층이에요. 자, 이 최고 관리층이 하는 기획은 장기 기획입니다. 장기 기획. 1년 이상 되는 것들 장기 기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중간 관리층이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로 정리해드리면 조직의 사업 계획 및 할당 기획 이게 바로 중간 관리층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 관리층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또는 운영 기획 이렇게. 그렇죠? 요게 시험에 한 번 나와서 그래서 물론 이제 관련된 것으로 보게 되면 2문제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든 이제 논점은 좀 떨어져서 제가 여기 이렇게 그냥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드모어가 기획과정, 7단계 기획과정을 제시했는데요. 자원고려 단계는 기획과정의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죠. 이따가 빵꾸 체크 뒤쪽에다가 제가 정리해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기법들인데요. 지금 여기 5장에서는 기획기법이 중요하죠. 네, 기획기법이. 자, 시간별 활동 계획.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는 간트 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별 활동 계획의 설계는 확인, 조정, 계획, 실행. 이거는 P, D, C, A죠. 그죠? 얘는 방침관리계획이죠? P, D, C, A, 즉 방침관리기획에 해당됩니다. 시간별 활동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33번.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즉 간트 차트, 바 차트라고도 하죠. 막대 그래프 차트라고도 하고,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죠? 활동과 활동 또는 세부 프로그램과 세부 프로그램들 또는 세부 목표와 목표들 간에 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죠? 상관관계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33번은 맞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간트 도표는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후관계. 활동들 간의 선후관계. 그죠? 맞습니다. 간트 차트는 일정 계획 변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자, 이게 23회 때 나왔네요. 보니까. 자, 활동들 간의 연관성을 알 수 없어서 그래, 얘가. 활동들 간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36번. 간트 도표. 자, 시간과는 무관한. 자, 이번에 나왔네요. 시간과 무관한? 말도 안 되죠? 시간과 무관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업 진행 상황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요렇게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자 여기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월 시간이 그리고 여기에 세부 활동들 또는 세부 프로그램들 또는 세부 목표들 이걸 여기다 적고 얘는 1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얘는 2월부터 3월까지 얘는 뭐 가령 2월부터 5월까지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이게 바 차트인데 간트 차트인데 얘는 활동들을 선후관계는 알 수 있죠.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끝나는지 이건 선후관계는 알 수 있지만 활동들 간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알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죠. 단선적이에요. 자, 아까 단선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37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이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에 유용하죠. 유용하지 않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여기도 틀렸고 36번 37번 틀렸습니다. 자, 오히려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에 유용하죠.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시행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38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일정 기간에 추진해야 할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인계 통로를 거치는 보이도록 하고 인계 통로 즉 인계 경로인데 자 인계 통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네요. 여기는 인계 경로라고 해서 나왔고 그죠? 같은 말이죠. 인계 통로 맞습니다. 자 39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일정 변경 등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아까 간트 차트는 일정 변경에 있어서 얘하고 대별해야죠. 구분해야 돼요. 얘를 간트 차트는 일정 계획 변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수용하기 어렵지만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일정 변경 등 유용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틀렸죠. 여기는. 자, 그 다음 40번 이번에 나왔네요. 인계 경로를 찾아 프로그램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소한의 시간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시간 또는 이제 그 경로들 가운데 가장 오랜 경로 오랜 시간의 경로 다시 얘기하면 그게 최소한의 확보되어야 할 시간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인계 경로예요. 자, 인계 경로 나오면 목표 관리하면 안 되고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죠. 얘는 그죠? 자,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용 경로를 제시한 것 사례 모델링이 아니라 이건 클라이언트 흐름도죠. 클라이언트 흐름도 얘는 클라이언트 흐름도입니다. 틀렸고요. 자, 사례 모델링은 성공 사례나 문제 해결 사례 이걸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내가지고 또는 과정들을 뽑아내서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모델화 시킨 것이 사례 모델링입니다. 자, 그 다음 마일스톤도 한번 나왔는데요.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 계획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 아니라 월별 활동 계획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은 이건 뭐예요? 월별 활동 계획 카드죠. 그죠? 자, 마일스톤은 활동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지금 이거는 월별 활동 계획 카드고요. 마일스톤은 활동 모니터링 도구로서 지금 앞에 우리가 봤던 간트 차트나 퍼트 차트가 이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마일스톤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 아까 클라이언트 흐름도 그 다음에 여기 사례 모델링, 마일스톤, 월별 활동 계획 카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5장에서 중요한 것은 간트 차트하고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거든요. 이걸 물어보면서 애들까지 들러리로 같이 내고 있어요. 같이. 자, 여기 방침 관리 기획도 또 나왔는데 아까 여기다 집어넣어 틀리기면 나왔잖아요. 여기 32번. 그죠? 32번에서 나왔는데 이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우리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은요. 얘는 논리 모델이에요. 논리 모델. 얘는 논리 모델입니다. 방침 관리 기획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총괄 진행표가 또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제공 과정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게 나왔습니다. 44회 때. 아니, 44번. 43번 23회 때. 23회 때. 자, 그 다음. 의사결정인데요, 이제. 직관적 의사결정 방법은 합리성보다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해서. 맞죠? 자, 판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맞았습니까? 여기는 맞았는데, 근데 비정형적, 들렸죠? 정형적인 방법입니다. 정형적인 방법과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이때는 정형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지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에 이제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안 선택 흐름 도표하고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죠? 개인적 의사결정입니다. 됐고요. 대안 선택 흐름 도표는 예, 아니오를 연속적인 질문을 계속 한 것이죠? 맞습니다. 48번. 자, 49번. 명목 집단 기법은요, 우리가 전문가를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발표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발표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누군가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게끔 하고, 그 의견을 적어요.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토론을 시키지 않습니다. 명목상 모임, 명목상. 그래서 명목 집단이에요. 즉, 감정,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과 구분해야 할 것은 이제 초점 집단 기법은 걔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시키죠. 집중적으로 토론시키죠. 근데 여기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토론시키면 싸웁니다. 자,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은 양이 중요하죠? 아이디어의 양이 중요해, 질보다. 그죠? 얘 순서가 잘못됐죠? 양이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예, 바뀐 거.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 것이고, 틀렸고. 자,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있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시넥틱스입니다. 그죠? 틀렸어요. 시넥틱스도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한 번 나왔어, 한 번. 예. 자, 그 다음, 52번은요, 공공선택 모형 나온 것 보니까 우리 정책결정 모형이 떠오르죠? 정책론에서는 정책결정 모형으로 시험에 나오고, 행정론에서는 의사결정 모델로 시험에 나옵니다. 의사결정 모형으로. 양쪽에 다 나오는 적도 있었어요. 정책론에서 정책결정 이론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론의 의사결정 이론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자, 이 공공선택 모형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얘가 또 나왔었죠. 자, 이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공공선택 모형 제가 강의할 때, 공공선택 모형에서는, 이론에서는,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죠. 정치시장과 경제시장. 그죠?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것처럼 경제시장에서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정치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정책군 또는 정부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 그죠? 여기 시민들. 시민들이 수요자, 즉 소비자가 되는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생산자가 되는. 자, 우리 경제시장이 있잖아요. 경제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요. 공급자와 수요자. 자,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사익입니다. 자, 수요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자신한테 이익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사익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이제 정치시장으로 오게 되는데, 정치시장에서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 근데 이 공급자가 지금 여기서 정부로 나왔고, 또는 정책군입니다. 자, 수요자는 시민으로 나왔는데, 유권자. 자, 공급자인 정부, 여기 이제 수요자, 소비자. 공급자인 정부는 뭘 만듭니까?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민은, 소비자인 시민은 뭘 줍니까? 아까는 가격을 지불했지만 여기서 뭐예요? 표 또는 표심이에요. 정말 잘하네. 정책 잘 만드네. 나중에 또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정부가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사익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유권자들이 그 정치인을 또는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익인 것 같지만 사익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거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경제 시장적 중심적 시각으로 보는 거, 정책 결정을 경제적 시장 중심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누구예요? 공공선택 모형이에요. 연합 모형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연합 모형은 회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라고 하는 조직 구조 내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제 5장이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 6장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특성이론 다음에 행동이론 다음에 상황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성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이론이 등장한 거죠.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되죠. 특성이론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론이 나왔으니까 맞는 겁니다. 자,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블레이크와 머튼 또는 아까 블레이크와 무튼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기억자 모형은 행동이론입니다. 자질이론이 아니라. 그죠? 틀렸습니다. 자, 행동이론의 종류에는 상황 적합이론과 경로목표이론, 이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이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지문으로 떴어요. 이게 상황이론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얘는 맨 처음에 우리가 카리스마니까 뭔가 자질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카리스마 리더십은 맨 처음에는 특성이론으로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제 행동이론의 관점 그리고 인식론의 차원까지 넓혀지게 돼서 얘는 최근의 리더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알았죠? 이건 틀렸고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미시간 연구. 제가 행동이론 아오미관 그죠? 아오미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행동이론. 예. 아이오와 연구는 얘는 칼리스의 리더십 유형과 동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미시간 오하이오는 오하이 그래서 사람 생산 모두가 높을 때 둘 다 높을 때 미시간 연구는 미시적으로 직원 사람 중심일 때 그죠?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기억자 모형은 이것도 아까 오하이오처럼 둘 다 높을 때요. 사람과 일 그죠?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리더가 사람을 중시 여기느냐 일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알았죠? 표현만 다를 뿐인데 자, 구성원 중심 리더십 즉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직무 위주 리더십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미시간은 둘 다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성원 중심 리더십이 직무 위주 리더십보다 효과적이다. 맞는 거예요. 자, 관리기억자 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얘는 행동이론이에요. 틀렸습니다. 58번. 59번. 관리기억자 이론에서는 T명이 이제 9.9죠? 인간, 생산 모두 둘 다 높은 걸 얘기하죠? 최적의 리더십입니다. 맞아요. 자, 상황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 그죠? 상황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죠?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리더의 행동과 자질이 달라진다. 그죠? 이게 자질로만 본 것이 아까 자질이론이었어요. 특성이론. 그 다음에 행동을 본 것이 행동이론이었고, 근데 상황이론은 이 리더의 행동과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론이죠. 그죠? 이건 맞는 건데. 자, 행동이론에서는,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행동이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행동이론. 관리기억자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아오미관에서 어차피 아오미는 안 나오니까.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 최근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동이론은 관리기억자 이론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행동이론, 즉, 관리기억자 이론에서는 컨트리 클럽형. 이 컨트리 클럽형은 얘는 호인형인데요. 사람 좋아하는 호인형.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리더가. 일에 대한 관심은 0이고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 모두 높아버리면 둘 다 높아버리면 아까 T명이에요. 컨트리 클럽형이 아니라. 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틀렸죠. 자, 62, 63번은 이제 23회 때 문제가 나온 건데요. 자, 블레이크와 무톤의 관리기억자 리더십 유형, T명은 자, 여기서요. 우리가 블레이크와 머튼은 인간과 생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나눴는데요. 인간 생산.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산. 인간과 생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인간 생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3회 때 문제 보니까 과업 성과보다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 의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뭐예요? 과업 성과가 생산이겠죠. 일이겠죠. 알았죠? 일이에요. 일. 결국은 행동이론은 둘 중에 하나야.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과업 중심이냐. 아셨죠? 구성원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 이건데 자, 여기서 과업 성과니까 이건 생산이잖아요. 일이죠. 일. 그죠? 그 다음에 구성원이니까 이건 구성원이에요. 그죠? 구성원 중심. 즉 인간 중심. 인간을 얘기한 거죠. 자, 생산보다 인간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은
T명이 아니라 호인형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는 보니까 중도형은 인간적 요소와, 이건 인간이죠? 조직의 성과니까 이건 생산이죠? 그죠? 이들 간의 타협과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일에 대한 관심도 중간.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관심도 중간. 이게 중도형이에요. 예, 중도형. 63번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행동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허쉬어 블렌차드의 상황 리더십 모형에서는, 아까 여기 지금 물론 상황이론이 여기 끼어들어 있긴 하지만, 자, 허쉬어 블렌차드의 상황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한 요소로 보죠. 그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에요, 이제. 근데 이 상황은 구성원의 성숙도, 즉, 팔로워의 성숙도, 즉, 하급자의 성숙도예요. 하급자의 성숙도는 둘로 결정되죠. 의지가 있느냐, 일할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하죠. 그죠? 자, 어쨌든 구성원의 성숙도입니다. 맞습니다. 64번. 자, 그러면 65번. 피들러의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른 또 여기도 리더십인데, 이때의 상황. 피들러의 상황이론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호의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상황의 호의성은 세 가지로 결정되죠? 세 가지로 결정돼요. 세 가지. 일단은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업 구조예요. 세 번째 직위 권력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으면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쁘면 리더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상황적 호의성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하거나, 자, 이렇게 모두 불리하거나 또는 모두 유리하면, 모두 불리하거나 모두 유리하면 일이냐 사람이냐에서 일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과업 중심이에요.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틀렸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좋은데 나머지가 나쁘면 그때 이제 인간 중심이에요. 이거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지금 이제 상황이론이 이제 허쉬어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이 계속 시험에 나오다가, 그러다가 안 나왔던 피들러의 상황이론이 시험에 나왔고, 이 상황적합이론, 상황이론이 시험에 나왔고, 피들러의. 그 다음 이제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이 24회 때 이번에 나와버린 겁니다. 물론 얘들도 사실 그 전에 한 지문으로는 떴었어요. 이전에 뭐 7회 때도 나오고 뭐 했었는데, 자,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이걸 이 챕터 리더십과 관련된 챕터를 그냥 싹 공부해야겠다. 나왔던 기출문제 1회부터 24회까지 다 풀어봐야겠다 하면, 전자책으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교보문고 영풍, 교보, 그 다음에 S24 알라딘, 그 다음에 스콘에서 김진원 역대 기출 이렇게 검색하면, 또는 김진원 단원별 이렇게 검색하면 전자책에 지금 목록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 행정론 그 챕터를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전자책으로. 자, 여기 거래적 리더십 있죠? 이제 최근의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맞죠? 교환관계, 거래, 그죠? 거래. 자,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 본래 이제 번지가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베스가 1980년대 이 변혁적 리더십을 연구를 해서, 기여를 해서 이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구성원의 상벌체계를 강조하는 것도 거래적입니다. 거래적. 말 들어? 안 들을 거야? 이거예요. 말 들어? 일 열심히 하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네? 처벌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상벌체계를 강조,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이 아니라. 자, 변혁적 리더십,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하죠. 이게 맞아요. 69번. 자, 70번.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것은, 봉사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성김의 리더십입니다. 성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성김의 리더십. 자,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하는 건 거래적이에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사적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고, 맞죠? 자, 이거 좀 틀렸습니다. 자, 성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나오는데, 성김의 리더십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양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지향이 아니라, 그죠? 지양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성김의 리더십.
지금 여기서부터는 최근의 리더십이에요. 알았죠? 지금 여기서부터 67번부터는 최근의 리더십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까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까지는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거기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최근의 리더십인데, 성김의 리더십, 다시 한번 인간 존중, 그 다음에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 핵심 가치죠. 성김의 리더십 핵심 가치예요. 자, 그 다음에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외모, 이거 뭐예요? 리더의 자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성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건 특성이론이죠. 특성이론 또는 이걸 자질이론이라고 합니다. 틀렸고요. 자,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에서 조직 환경에 따라 리더십은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달라져서는 안 된다. 틀렸죠.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은 다시 요약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퀸은. 자, 여기가 비전 제시가.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동기부여가. 그 다음 여기가 분석가. 그 다음 여기가 목표 달성가. 그러니까 그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4가지로 제시한 거예요. 알았죠? 리더십. 이걸 구분할 때 요즘 조직의 내부 중심이죠. 조직의 내부. 여기는 조직의 외부 환경. 그죠? 외부 환경. 그리고 여기는 유연이냐, 그 다음 여기는 통제냐. 이 통제는 직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분권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죠? 우리는 조직 외부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일선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을 인정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공부했었죠. 제1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분권이에요. 직권이기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사회복지 조직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은 여기다가 이제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꼭 사회복지 조직은 무조건 여기 비전 제시가 쪽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환경이, 조직 환경이 변화되면 그 변화에 맞춰서 비전 제시가로서 또는 뭐 동기부여가로서 또는 분석가로서 또는 목표 달성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은 칼리스의 리더십 유형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칼리스의 리더십 유형은 2순위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1순위는 아니어도. 권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나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부에 집중되어 있으면 지시적 리더십, 하부에 위임되어 있으면 자율적 리더십 또는 유임적 리더십. 그리고 이제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하급자를 참여시키면 그게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틀렸죠?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겠죠? 왜? 참여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8번부터가 이제 7장입니다. 여기가 제 7장 인적자원관리죠. 이제 인적자원관리. 자, 인사관리는 성계보예요. 먼저 성계보, 성과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재무는 들어가지 않죠. 재무는 재정관리죠. 재무관리예요. 이거는 이제 재정에 관한 이제 사무이죠. 인사관리가 아니라, 그죠? 지금 틀렸고요. 자, 그리고 승진과 근태관리는 개발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관리. 정치관리는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81번 24회 때 나왔네요. 인적자원관리 중 업무 능력, 인성, 헌신 등을 고려해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 뭐예요, 이건? 직원 채용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오지선다 중에 정답은 직원 모집과 채용이 답이었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이거 잘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그 다음에 기술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죠? 자, 직무 분석이 먼저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나와요. 보면 자,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틀렸죠? 작성하기 전이죠? 틀렸고요. 자, 다시 한번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은 직무 분석 이전에. 틀렸죠? 이유입니다. 이유. 그죠? 또 틀렸고. 83번. 84번. 자,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은요, 직원 채용에 사용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직원 신구 채용 이전에 작성하다 맞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 82, 83번은 지금 같은 논점이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고 직무명세서는 직무 수행자의 요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85번 직무기술서에 포함될 내용, 직무 수행 방법 들어갑니다. 맞아요. 85번 직무 자체에 관한 기술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 직무 성격, 내용, 수행 방법, 정량 문서 맞죠? 직무 성격, 내용, 수행 방법은 직무기술서예요. 자, 근데 87번 23회 때 직무 성격, 내용, 수행 방법 기술은 직무 기술서죠. 틀렸습니다. 이번엔. 종사자의 교육 수준, 기술 능력, 즉 직무 수행자의 요건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죠? 직무 명세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직무 기술서를 가지고 된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직무 명세서인데, 직무 명세는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 능력을 작성한 거 맞습니다. 89번은 맞네요. 이건 지금 틀렸고. 자, 직무 수행자의 자격 요건. 직무 명세서. 그죠? 사회복사 자격증은 있는지, 1급인지 2급인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학과를 나왔는지, 등. 또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자, 이 기술이 있는지, 그죠? 능력이 있는지. 직무 수행자 요건이에요, 이게. 자, 이거 지금 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88, 89, 90번은 이건 직무 명세서 가지고 지금 장난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원 개발 방법과 관련해서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OJT가 아니죠. 그죠? OJT죠? 이거 직무와 분리된 연수입니다. 직무와 분리된 연수. 자, OJT는 직무를 통한 연수는 업무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상사나 또는 이제 선배, 상사, 상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멘토링이 아니라 강의입니다. 강의가 나왔었죠. 한번 또 시험에 개발 방법 중에서 틀리게 나왔고, 또 계속 교육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 나왔던 것이 하나씩 건드려서 지금 나왔는데요. 뭐 강의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한번 이걸 박스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이게 뭐냐 물어봤는데, 자, 그다음 목표관리법 MBO 있잖아요. 우리 조직이론에서 이걸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목표관리법은요 기획기법으로도 쓰이고, 기획기법으로도.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과거에 다음 중 기획기법을 고르시오. 기억니은 디귿니에서 그때 뭐 간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검토기법, 그 다음에 그때 보기 지문에 목표관리법이 그때도 나왔어요. 이것도 기획기법으로 쓰입니다.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맞아요. 93번. 자, 그 다음 인적자원관리에서 이제 슈퍼비전인데요. 카둘신의 슈퍼비전을 카둘신은 행정적, 지시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을 했죠. 맞아요. 행정적 기능의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바로 관리자. 이거 행정적 상급자라고 하죠. 행정적 상급자. 그 다음에 교육적 기능의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교육적 멘토입니다. 이게 지금 멘토. 지지적은 중재자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 다음에 멘토가 교육자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6번. 사회복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슈퍼바이저의 역할 해가지고 이번에 24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역할, 슈퍼바이저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관리자, 중재자, 멘토. 즉 행정적 상급자, 상담자, 교육자. 이 역할이 아닌 것을 골라냈어야 돼요. 문제가. 알았죠? 여기서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이건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 중. 여기 세 가지 역할 중. 그렇죠? 여기 지금 95번에서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서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구축한 것은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뭐냐? 관리자, 즉 행정적 상급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죠? 이 행정적 상급자, 즉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조를 효율적인 구조, 그리고 자원 절차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이제 행정적 상급자가. 자, 슈퍼비전의 모형 중에서요, 동료 사회복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동료 슈퍼비전입니다. 팀형이 아니라 동료 슈퍼비전입니다. 드렸고요. 즉 동료 집단 간의 슈퍼비전 수행됩니다. 이게 동료 슈퍼비전이에요. 지금 97, 98번
같은 논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요인은 동기요인과 이제 위생요인 둘로 나눈 거죠. 동기요인이 만족요인이죠. 만족요인. 그 다음에 위생요인이 불만족 영역이죠. 얘는 만족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얘는 불만족 영역입니다. 불만초래 요인이니까 불만족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생요인입니다. 그죠? 동기요인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지금 불만족 영역이에요. 불만족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만족 영역이에요. 만족 영역. 그러니까 만약에 만족과 불만족을 반대 개념으로 본다면, 대립 개념으로 본다면 불만족이 줄어드는 순간 만족은 늘어나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이라면. 근데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에서는 만족과 불만족을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0, 만족 0, 그 다음에 불만족 0, 제로. 알았죠? 그러면 불만족이 이렇게 쭉 줄어든다고 해서 0으로 온다고 해서 만족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불만족만 줄어든 거지. 알았죠? 서로 독립된 개념이니까, 반대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만족이 증가되는 것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족 영역이 바로 동기 요인이고, 그 다음 불만족이 없어지는 것, 여기가 바로 위생 요인이에요. 그죠? 자, 여기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인간관계는 위생 요인에 해당되죠? 동기유발 요인이 아니라 위생 요인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ERG론, 알더퍼의 ERG론이죠? 알더퍼, 알면서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ERG론에서 알더퍼는요, 낮은 수준의 욕구가 좌절되면 높은 수준의 욕구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욕구가 좌절되면 낮은 수준의 욕구가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좌절 퇴행적 접근을 제시한 거죠. 그죠? 잘 틀렸습니다. 제가 알더퍼하고 이제 매슬로우를 제가 구분해서 강의 중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매슬로우는 이렇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매슬로우는 아래로부터 위로 간다라고 봤어요. 그죠? 아래로부터 위로. 자, 그런데 알더퍼는 상위 욕구든 하위 욕구든 무엇이든 먼저 추구할 수 있다고 봐버려요. 그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매슬로우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즉, 위로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위 욕구가 충족돼 위의 욕구를 이제 추구하게 된다라고 본 거죠. 네, 이제 알더퍼는 이걸 나눈 거죠. 여기서 반절을 끊었고, 여기서 반절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고, 여기가 어리고, 여기가 집니다. 네, 여기가 존재 욕구, 그 다음에 여기가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여기가 성장 욕구예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를 재분류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더퍼는 여기를 이제 위를 고순위 욕구라고 했고, 아래쪽을 이제 저순위 욕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더퍼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보면 매슬로우 같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선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높은 욕구를 추구했다가 그게 달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로 익숙한, 자기한테 익숙하고 좀 더 충족하기 쉬운 하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즉 유연한 욕구 이동,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순위 욕구, 매슬로우처럼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위의 욕구를 추구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보면 고순위 욕구 추구하려다가 이게 좌절되면 아래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순위 욕구든 저순위 욕구든 먼저 추구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았죠? 그걸 지금 현실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순위 욕구를 먼저 추구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고순위 욕구가 만약에 추구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욕구가 좌절되면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 중요해지는 좌절 퇴행 접근을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잖아, 우리가 상위 욕구 추구하려고 하는데 막혔어. 뭐 어떡해? 하위 욕구로 돌아가잖아요.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욕구로. 그죠? 이미 우리한테 익숙하고
그리고 좀 더 충족하기 쉬운 걸로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추구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죠? 맞아요. 그래서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투입과 산출을 가지고 준거인물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교하는 준거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이 먼저 됐어. 아, 근데 입사 동기야. 또 대학도 같은 졸업서로 동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나한테는. 입사 동기인데 그 친구가 먼저 승진이 됐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열심히 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투입을 적게 했는데 산출, 즉 승진을 먼저 해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승진이 됐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기획 능력도 뛰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해. 내가 그래, 그 인정. 제가 나보다 실력이 훨씬 좋아. 그래서 투입을 많이 했으니까 결국 승진 먼저 했네. 그래서 나도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사례가. 그래서 이게 뭐냐? 답은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었어요. 알았죠? 공평성. 자,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죠? 맞아요. 자, 이번에 24회 때예요. 그간에 부르심을 못 받았던 부름이 드디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부름 기대 이론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름의 기대 이론은 아직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름의 기대 이론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부르심을 받았어요, 얘가.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은 자, 핵심이 부름의 기대 이론이잖아요. 기대. 그죠? 그래서 기대로부터 먼저 시작해요. 기대. 알았죠? 기대 곱하기 수단. 곱하기, 자, 수단 곱하기 가치예요. 이 세 가지를 곱한 거. 자, 기대, 수단, 가치입니다. 이것이 동기의 강도예요. 자, 이 기대는 노력, 자, 이 노력과 성과를 연계한 거예요. 얘가. 수단은 성과와 결과를 연계한 거예요, 얘가. 자, 가치는 결과와 가치를 연계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력과 성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뭐 이게? 기대죠. 그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중학생인 아들한테 또는 고등학생인 아들한테 야,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 엄마가 너 닌텐도 사줄게. 너 게임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얘가 지금 내가 진짜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 요거예요. 알죠? 얘가 지금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했어, 이제. 알죠? 성적이 오를 거야 생각했어, 이제. 자, 이게 기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적이 이제 성과잖아요. 성과. 여기 성과. 자, 이쪽으로 와세요. 자, 내가 성적이 오르면 진짜 우리 아빠는 나한테 닌텐도를 사줄까? 요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사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사줄 것 같아, 이번에.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성적과 결과가 연계된 거야, 이제. 그죠?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줄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 와요. 자, 그 닌텐도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가? 이거예요. 닌텐도 나한테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거야, 나는. 알았죠? 이렇게 되면 동기의 강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요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력과 성과의 연계를 강조했죠, 그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OX 문제였고,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다. 기출 지문. 자, 그리고 이제 105번부터 다시 빵꾸 체크 보게 되면 105번. 여기 사장이죠, 이제. 다시 사장인데,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을 명문화, 표준화한 것은 공식화예요, 이게. 공식화는. 그죠? 그 다음,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가 진행이 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107번. 조직의 계층수와 관련이 높은 것은 수직적 분화입니다. 수직적 분화예요. 자, 그 다음 108번. 의사결정의 공식적 진행과 원하는 분산, 이양. 하부부서로 위임하는 거. 이게 바로 분권화입니다.
분권화. 자, 그 다음 109번 엣존의 권력 형태 유형 중, 사실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핵심기초 1300제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 거기서 핵심기초 1300제가 내가 이제 뭐 풀만하네, 익숙하네, 막 사기도 오이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 챕터를 좀 더 봐야겠다 하면, 제가 아까 역대기출 문제 보라고 했지,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 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엣지온이 블라우스콧 학자들이 제시한 조직유형 구분은 분류는 제대로 나온 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스미스가 제시한 이제 조직유형이 이제 시험에 한 2번인가 나왔고, 투과성 조직이. 그래서 여기 빈출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자, 엣지온이 권력 형태 중 사회복지 조직은 규범적 조직이죠. 규범적 조직. 즉 권력으로는 규범적 권력에 해당되고, 관여로는 도덕적 관여에 해당돼요. 도덕적 관여에 해당돼요. 사회복지 조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블라우스콧이 제시한 조직 유형 중에서 조직 구성원들, 즉 조직 구성원, 즉 조직의 회원들이 1차적 수혜자, 즉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호혜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호혜적 조직. 그러면 블라우스콧이 제시한 조직 유형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느냐? 거기까지 가져와죠. 그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블라우스콧의 유형 중에서는 서비스 조직에 해당되죠. 클라이언트가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조직이. 자, 그 다음 111번. 이게 바로 이제 태스크포스 조직이죠. 여기 지금 기존 조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해진 기일 동안, 아까 우리 프로젝트 조직하고요, 태스크포스 조직에서 사실 이제 프로젝트 조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제 행렬 조직 공부할 때 프로젝트 조직과 전통적 기능 부서가 이제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태스크포스 조직이 최근에 2번 나왔던 겁니다. 이 행렬 조직, 즉 매트릭스 조직은요, 전통적인 기능 조직, 이게 수직 조직이 되는 거죠. 기능 부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 이 프로젝트 조직이 아까 태스크포스 조직처럼 얘도 임시로 편성된 조직이죠. 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구조로서 직권화가 얘예요. 전통적 기능 조직. 그 다음에 분권화가 프로젝트 조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113번. 우리 시험에 위원회가 나왔어요. 위원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과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중심 조직. 업무 관련자들의 활동기구다. 이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생각하면 돼요. 이사회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의 이사회를 생각하면 되고, 이건 지금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운영위원회 나오잖아요. 그 운영위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설에 두는 운영위원회. 예. 자, 그 다음 114번.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이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고 교환되는가. 이게 균등도죠. 예, 시험에 나왔었는데, 균등도. 그리고 균등도가 높을수록, 이 균등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응징력이 높죠. 그죠?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들의 자원 배분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지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들이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준 부문합니다. 이것은 조직 요원의 능력, 선호도, 관심, 그리고 경력, 경험, 그죠? 능력이니까 역량,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이겠죠. 그죠? 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고, 사례관리 경력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여기다 배치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조직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6번. 개별 업무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방법은, 아까 복합적 직무 설계 중에서 개인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으로 나뉘는데, 개인적 자원 중에서 이게 직무 확대입니다. 일을 더 주는 거.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4장. 여기 이제 5장인데, 기획과 의사결정입니다. 기획은 계획을 세워나가는 활동이죠. ing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인 행동에 동적인 겁니다. 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아까 스키드모어의 기획 과정에서 아까 자원 고려 단계를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 설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원 고려했고, 대안 모색했고, 그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했고,
그죠? 그래서 계획을 결정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개방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 개방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립한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계획한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성을 유지. 자, 그 다음, 우리도 지금 그 수없이 계획을 바꾸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지금 언제까지 끝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계획은,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전 달력을 3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계획에다가 딱 멋지게 세워요. 지금 계획 세울 때 너무 희열감을 느끼는데, 그때 이제 청소하거나 계획 세울 때, 반듯반듯 이렇게 놓아주는 청소할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해소되거든요. 근데 계획 세울 때에도 자로 막 이렇게 그어가면서, 이때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워요. 근데 한 3분의 1 진행하다 보면 틀어져요. 그러면 바꿔야 돼. 그럼 이제 바꿔 다시. 또 달력 하나에다가. 또 열심히 또 세워요. 근데 또 3분의 1 정도 하면 10일 정도 되면 또 틀어져. 그럼 또 나머지를 해서 딱 3개 돌리면 한 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성 유지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9번을 보면, 전략기획에서 기관의 내부 분석,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스와시죠? 스와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별 활동, 스와 기법은 2번 정도 나왔어요, 그간에. 2번. 마케팅 쪽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기획 쪽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에서는, 이건 막대 그래프 차트, 막대 그래프 차트 또는 바 차트라고 불리죠. 작업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어렵죠. 아까 이제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지만. 그 다음 121번. 퍼트의 활동 연쇄망 속에서 조사 시작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인데, 이때 인계 경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바로 인계 경로. 아까 인계 통로로도 나왔는데. 자, 그 다음, 무슨 의사결정은, 연구 분석, 정보 수집, 과학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이죠.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 사전 결정된 기준 없이 보통 단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것은 비정형적인 겁니다. 비정형적 의사결정.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놓고요. 각 대안별로 선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분석해서 뻗어나가는 거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죠. 의사결정 나무 분석. 아까 의사결정 방법에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나뉘어요. 근데 개인적 의사결정에는 대안 선택 흐름 도표하고 의사결정 나무 분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에는 아까 명목 집단 기법,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아까 시넥틱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25번의 변증법적 토의, 얘가 이제 변증법적 토의인데, 얘도 이제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해당되죠. 반대가 있어야 새로운 개선이 있다는 진리.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 사람들은 반대 의견, 여기는 찬성 의견으로 나눠놓고, 반대 의견은 반대 의견 쪽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고, 찬성 의견은 찬성 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와서 서로 토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찬성하는 의견인데 사실은 근데 반대쪽에 서가지고 반대 의견을 조사해서 반대쪽에서 지금 나는 토의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자, 시네틱스 집단 토의할 때 지도자만 혼자서 주제를 알고 그 집단에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면하여 의사결정, 집단적 상호작용의 최소화. 대면을 했어요. 대면은 했는데 상호작용을 최소화시킨대. 뭐예요? 명목집단밖에 없잖아요. 그죠? 명목집단 기법. 그리고 민주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투표로. 자, 그 다음에 우리 128번 보면 경제시장적 중심 설명에서 벗어나서 회사라는 일종의 조직 구조, 아까 연합 모형으로 시험에 나왔었죠? 연합 모형. 이걸 연합 모형을 회사 모형이라고도 하거든요. 회사 모형. 아까 틀리게 나왔었잖아요, 연합 모형을. 연합 모형은 경제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하고 53번 봐보시면 나옵니다. 틀리게 나온 거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고, 사실 뭐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자,
경제적 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조직 구조 내에서 회사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입니다. 집단 내부에서의.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장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타고나야 한다고 보는 것. 뭐예요? 특성이에요. 특성이론 또는 자질이론. 리더의 자질. 알았죠? 리더의 자질. 그러니까 자질이론입니다. 특성이론. 자, 그 다음 130번 행동이론에서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까 사람에만 관심이 있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호인형이잖아요. 사람 좋아하는 컨택트클럽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업형입니다. 일 좋아하니까 과업형. 이때 행동이론은 지금 관리격자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이크와 마틴의. 자, 그 다음에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에서 리더십령이 단 한 가지 상황 요인, 즉 하급자의 성숙도. 이 하급자의 성숙도는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네. 자, 이게 132번. 얘가 이번에 24회 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례를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제 문제 풀어보시면, 그죠? 이렇게 박스 넣어놓고, 다음 사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적 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관이네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하여,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이제 족지기 벼락치기 강의가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 지금 현재 8월 말인데요. 9월 중에 족지기 벼락치기가 강의가 진행되면서 9월에 그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강의가, 신규 강의가 올려질 예정입니다. 자료랑. 그 이미 유튜브에 작년 거는 올려져 있는데, 그 자료를 더 이번에 24일 때 나왔던 내용 보완해가지고 자료도 새롭게 올리고 강의도 새롭게 진행이 될 건데, 그때도 이 법률 관련해서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법률이 시행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해당 법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직원들이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없대. 그죠? 자신감이 없어요. 직원들이. 그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일단 사회복지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업무 환경은 구조화되어 있어요. 업무 구조화는 되어 있어요. 복지관이 무슨 허술한 기관도 아니고. 자, 이 복지관의 업무 구조화는 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직원들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직원들, 조직원들. 업무 환경과 조직원을 보거든요. 이 상황의 두 가지 상황이. 자, 이 조직원이 근데 자신감이 없대요. 자, 요거는 지원적 리더십을 사용합니다. 그죠? 하우스의 경로 목적 이론이에요. 하우스의 경로 목적 이론. 하우스의 경로 목적 이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아까 업무 환경, 그 다음에 조직원을 봐요. 자, 업무 환경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조직원들의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시적 리더십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업무 환경 구조화되어 있어요. 여기 같이. 근데 조직원들이 자신감이 없네. 그러면 이때는 지원적 리더십이에요. 지원적 리더십. 자, 이번에는 조직원들의 그 업무 환경도 구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의 자신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참여적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 이번에는 조직원들의 자신감은 있는데 업무 환경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거꾸로. 이러면 성취 지향적 리더십을 사용해요. 알았죠? 근데 지금 이번 시험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지원적 리더십을 가지고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 133번 리더와 추종자 간의 사회적 개인적 가치의 교환. 그죠?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 현행 경쟁가치 리더십에서 동기부여 리더십.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비전 제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기부여가. 분석가, 그 다음에
목표 달성과. 자, 여기 보면 동기부여형 리더십,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무슨 리더십이 상반된 가치예요? 얘와 반대 있는 것은 얘죠. 이게. 그죠? 목표 달성가요. 다시 한번.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유형을 4가지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얘와 얘가 반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반대인 걸 알아야죠. 비전 제시가와 분석가입니다. 자, 참여적 리더십에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은 무슨 리더십에 비해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 소모가 많겠어요? 지시적 리더십이겠죠? 자, 부하들의 성장을 돕고 팀워크와 공동체 형성하는 리더십, 힘과 권력의 조직 지배를 지향하는 것은 성김의 리더십 또는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측면에 전통적 리더십이 가시적이고 양적 기준을 중시하는 반면에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비용 뭐예요?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항하려는 힘이 커진다. 자, 여기까지가 6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7장인데 인적 자원 관리죠. 무엇은 인력에 대한 총원 계획부터 해서 해행 과정까지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직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거, 직무 설계입니다. 직무 설계가 이 개념이 23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조직 직무의 명칭 개요, 직무 자체에 관한 내용은 직무 기술서겠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자의 요건은 직무 명세서겠죠. 그죠? 자, 허즈복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봉급하고 근무 환경은 위생 요인에 해당됩니다. 동기 요인이 아니라. 자, 우리 또 시험이 이전에 143번처럼 사회복지행정가 A는 직원의 불만족 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급여를 높이고, 아까 지금 봉급은 위생 요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요거 이렇게 여기가 불만족 영역, 여기가 만족 영역, 얘가 위생 요인, 여기가 동기 요인.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만족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 불만족 요인은 위생 요인과 관련되는 건데 위생 요인에 봉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여를 높였어요. 불만족을 낮추기 위해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죠? 자, 요거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입니다. 알더퍼의 ERG로는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가 더 중요해진다. 아까 이게 좌절, 퇴행 개념입니다. 맥클리랜드, 제가 이거 마클리랜드라고 외우라고 했죠. 마클려고 하는 사람. 맥클리랜드. 마클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권력이 있어요. 반드시. 마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성취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성취 동기잖아요. 그죠? 근데 마클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 권력이 들어요. 권력이. 알았죠? 거기다가 친화까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욕구가 동기부여하는 것에 거의 85%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자, 인간 동기부여 욕구를 권력 욕구, 그 다음에 친화 욕구, 그 다음에 성취 욕구로 구분했죠. 그죠? 목표 설정 이론은 인지에 초점을 둔 겁니다. 욕구가 아니라 인지에 초점을 둔 인지중심 이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만족과 관련된 것이 이제 소진, 인적 자원 관리의 이제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데, 이 소진은 열성, 그 다음 침체, 좌절, 무관심의 단계를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거 단계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맞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한 줄로 소진 번아웃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지금 제 4장부터 7장까지를 보았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다뤄드리는 것들은 이게 기출 지문들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기출 논점을 가지고 문장 가지고 지금 강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이 안에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무조건 나오는 거, 2순위는 나오는 확률이 50% 이상인 거, 3순위는 나오기는 했지만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거. 근데 어떻든 시험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온 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노트 활용하셔서 옆에 끼고 해당 부분들 다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기출 1300제 가지고 해당 챕터의 기출문제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그냥 이제 내가 더 이 챕터는 아예 파버리겠다, 여기서 나온 건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역대 기출문제, 영역별 역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소문내기는 사랑입니다. 오직 긍정. 핫, 둘, 셋, 파이팅!